정혜수는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눈을 뜬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30년 넘게 첫 수업 종을 위해 일어나던 습관은 은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내 명자가 떠난 지 6개월. 빈자리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아침마다 그 익숙함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눌렀다. 혜수는 거실로 나와 물을 끓였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된장국을 꺼내 데우고 김치와 계란 한 알을 프라이팬에 올렸다. 혼자 먹는 밥상은 간소했다. 명자가 살아있을 때는 반찬이 늘 5가지는 됐었다. 그렇게 많이 해놔봤자 남편이 먹기나 해. 며느리가 투덜거리면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알아. 근데 이게 습관이라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혜수는 운동화 끈을 묶었다. 산책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연립주택 뒷골목을 지나 근처 공원까지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40분이 걸렸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 혜수는 미간을 찔끗 찌푸렸다. 일주일 전 위층에 이사 온 사람이었다. 젊은 여자 같았는데 인사 한 번 없이 집만 들이더니 그날부터 소음이 시작됐다. 밤늦게까지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새벽에는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저렇게 문 닫는 소리. 요즘 젊은 것들은 이웃이 뭔지도 모르나 봐. 혜수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섰다. 저녁 6시 혜수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다. 리모컨을 든 손이 자꾸 떨렸다. 파킨슨 초기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혜수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위층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혜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여자는 매일 밤 11시쯤 귀가했다. 그리고 새벽 2, 3시까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그렇게 늦게 다니는지 혜수는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지지 않으려 애썼다. 밤 11시 반. 혜수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는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억눌러 참으려는 듯 낮고 떨리는 울음. 혜수는 물컵을 든 채 멈춰섰다.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계속됐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멈췄다. 혜수는 물을 마시고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 혜수는 계단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다. 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까닥였다. 그리고 그대로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시끄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인사라니. 하지만 계단을 다 내려가고 나서야 혜수는 자신이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어젯밤 들은 울음소리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그날 밤도 울음소리가 들렸다. 새벽 1시쯤 혜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소리를 들었다. 어제보다 더 길고 더 절실한 울음이었다. 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남자 때문일까? 내 알 바 아니야. 혜수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는 저절로 위층의 소리에 집중됐다. 울음소리는 한참을 계속됐다.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겼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더니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혜수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골목을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 2시에 혼자 어디로 가는 걸까?
혜수는 커튼을 다시 닫고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혜수는 결국 잠들지 못했다. 혼자 버티는 게 점점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빗소리 사이로 들렸을 때 저는 손에 든 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날은 장대비가 내리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4층에 사는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도 창문 쪽에서 물이 샌다고 누가 좀 올라와 봐줄 수 없냐고요. 관리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저는 우산도 제대로 못 챙긴 채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4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바닥은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창틀 사이로 빗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복도 전체가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물이 점점 집 안쪽으로 번지고 있다면서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에 내려가 양동이와 수건을 챙겨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층 복도에 다시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담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얇은 티셔츠도 물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야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로 뭘 어쩌려는 건지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 복도 끝쪽이라 물이 가장 많이 고이는 곳이었습니다. 관리실은 문 닫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담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난감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단 창틀 막는 게 먼저예요. 물 퍼내봤자 계속 새면 소용없으니까요. 제가 가져온 수건을 창틀 사이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소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대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와 물 퍼내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수건을 계속 갈아 끼우고 소담 씨는 묵묵히 물을 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담 씨는 대답 없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저도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창 너머로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소담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건물 사는데요. 그래도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굳이 안 도와줘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전에 제 우산 가져다 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담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거랑 이건 다르잖아요. 우산이랑 이런 건 똑같아요. 누가 곤란해하면 돕는 거. 그게 뭐가 다릅니까? 소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또 1시간쯤 더 물을 퍼냈을까요? 이제 새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팔은 후들거렸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점점 무섭다는 거 알아요? 소담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대야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괜찮을까 생각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겠다. 그런데 매일 뭔가 생기거든요. 수도꼭지 고장나고 전구 나가고 이렇게 물 새고 그때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수건을 쥔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운 게 못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하거든요. 근데 해결하고 나면 더 외로워요. 아무도 내가 힘들었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도 수고했다고 안 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담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한 거더라고요. 밥 먹어도 혼자, TV 봐도 혼자, 아파도 혼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지 않더라고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요. 소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요. 가까워지면 언젠가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혼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외로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혼자 아니네요. 제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소담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미소는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아니네요. 새벽 2시쯤 돼서야 비가 약해졌습니다. 물도 거의 다 퍼냈습니다. 소담 씨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마저 정리하고 갈게요. 아니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정말 고마워요. 소담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은 젖어 있었고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복도에서 소담 씨와 마주치면 더 이상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볍게 눈인사 정도는 주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균열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불 꺼진 집이 너무 싫어서요. 그날 밤 소담 씨가 분식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안에만 있었고 냉장고에는 며칠 전 시킨 배달음식 용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동네 공원 걷기 모임을 찾아봤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동네 뒷산 입구 공원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회비도 없고 이름만 적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느슨한 모임이었습니다. 첫날 나갔을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명쯤 되었을까요?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모임 대표라는 분이 간단히 인사를 받고 곧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산책로는 완만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걷다 보니 숨이 차올랐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담 씨였습니다. 그분도 이 모임에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담 씨가 먼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혜수 씨? 소담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나오시는구나.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걸으라고 해서요. 소담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도요.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그러게요. 저도 그랬어요. 그 후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소담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괜찮은 척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담 씨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래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낯설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별했어요. 6개월 전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소담 씨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들어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담 씨가 말했습니다. 혜수 씨, 혹시 출출하세요? 저기 분식집에서 어묵이라도 먹고 갈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원 앞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명동 분식이라고 써 있었고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어묵 국물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받아들고 소담 씨가 작은 소주잔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안에 꽁꽁 얼어있던 뭔가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단골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우리를 알아보고 오늘도 어묵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 나무들은 초록에서 노랗게 그리고 붉게 변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소담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그분이 말했습니다. 혜수 씨, 떡볶이 먹는 거 보면 진짜 남자답게 먹네요. 한 입에 막 넣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남자답게 먹는 건가요?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건데. 그래도 보기 좋아요. 우리 남편은 떡볶이 안 먹었거든요. 매운 거 못 먹어서. 소담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 끝에 조금 슬픔이 묻어났지만 그분은 곧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모임을 마치고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담 씨가 어묵꼬치를 입에 물고 있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수 씨. 네. 저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소담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집이 너무 싫어서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누가 다녀왔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둠만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제 집도 똑같이 어두웠고 똑같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담 씨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줬습니다. 제 손도 차가웠고 소담 씨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소담 씨는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식집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손을 맞잡은 채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면 그 어둠도 조금은 견딜만 할 것 같다고요. 아버지, 체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저는 그저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들르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따라 퇴근길에 들렀다는 건 누군가 귀띔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같은 동네 사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건물 아래 약국 사장님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부풀려지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기도 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젊은 여자랑 장도 같이 보고 복도에서 둘이 웃으면서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6개월 넘었습니다.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윤의 눈빛 속에서 제가 본 건 분노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나는 누구한테 피해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피해요? 아버지 평판이 피해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피해 아니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내 인생을 맞춰 살아야 하나?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어도 저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얘기 나오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쓰리고 아팠지만 그게 아들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복도에서 소담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소담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짧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가나? 네, 그냥 장 좀 보러요.
평소 같으면 같이 갈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히 그러지라고 답했고 저녁 6시쯤 소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담은 들어오자마자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소담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슈퍼에서 들었어요. 뭘? 저보고 돈 많은 할아버지 잡았다고. 젊은 게 요령 좋다고. 소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난 건지는 몰라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누가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담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소담아, 그런 말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전 아니에요. 전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선생님도 여기 사시잖아요. 선생님 아드님도 오셨다면서요? 어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담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동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선생님 인생까지 흔들고 싶지 않아서요. 아드님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옆에 있으면 선생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시선 속에서 선생님이 불편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소담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소담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소담과 저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피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일부러 문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상대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복도 쪽을 바라봤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소담의 집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담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에는 아내가 쓰던 손수건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정리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손수건도 색깔별로 정리해뒀고 액세서리도 용도별로 나눠놨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자주 쓰던 거였습니다. 손수건을 코에 대보니 아직도 희미하게 아내의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소담이란 사람을 만났소. 좋은 사람이요. 착하고 밝고 당신 같은 구석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 우리 도윤이도 싫어하고. 나도 헷갈리요.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저는 손수건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편이었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남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담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위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소담과 함께 장을 보러 갈 때 소담이 웃으면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건네주던 과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던지던 가벼운 인사. 저녁에 문을 두드리며 국이 남았는데 드실래요? 하고 물어오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담이란 사람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 사람의 밝음, 솔직함, 그리고 저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 모든 게 제 하루하루에 작은 기쁨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도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소담을 보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소담의 집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담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소담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니? 라고. 너무 가볍습니다. 보고 싶다라고. 너무 무겁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보름달을 보면 늘 송편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보름달 보면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도윤이 뭐라고 하든,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소담에게 다시 말을 걸기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단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소담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 보란 듯이 살 용기는 없어도 당신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꺼내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4번의 밤이 지나갔고 그 밤들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멈추고 복도 끝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그렇게 매번 비겁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봄바람이 복도 유리창에 벚꽃잎을 붙여놓은 그 오후, 저는 위층 문을 두드렸고 소담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있는 걸 봤습니다. 짐이 반쯤 쌓여있는 현관이 보였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75의 나이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이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소담 씨는 제 말을 듣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사람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남들 없는 동네로 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소담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그럼 우리 정말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만에 짐을 쌌습니다. 도윤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5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내 남은 시간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라고 말했을 때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한 건 5월 초였습니다. 2층짜리 낮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논밭과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비좁았지만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사 첫날, 소담 씨와 저는 나란히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 옆에 작은 방을 골랐고 우리는 거실 하나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식탁은 여기 놓을까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옛날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창가가 환하니까 거기 두면 아침 햇살 받으면서 밥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사는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소담 씨가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라고 답했고 그녀는 저도 선생님 입맛 맞춰 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골목 어귀 슈퍼를 다녀오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소담 씨가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려고 하면 저는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빼앗았고 그녀는 허리 괜찮으세요? 라며 제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우리는 가족보다 더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되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담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밥을 하고 둘이서 반찬을 몇 가지 꺼내 놓으면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샀는데 참 달더라고요. 소담 씨가 과일을 깎아 건네면 저는 당신도 먹어요라며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웃으며 같은 자리를 베어 물었고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과일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TV는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면 소담 씨가 이 노래 아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물론이지. 내가 젊었을 때 이거 엄청 불렀어요 라며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면 그녀도 따라 부르고 우리는 박자도 안 맞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가끔 손을 꼭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무릎 검사를 받으러, 소담 씨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간호사들이 부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소담 씨가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냥 네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담 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약을 챙기고 밤늦게 잠이 안 올 때 상대방 방문을 두드렸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부부가 아니면 뭐였을까요? 산책로를 오갈 때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소담 씨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고 저도 숨이 쉽게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작아진 걸음을 맞춰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그녀가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제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라가고 그녀는 손바닥을 뒤집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소담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저는 그 말에 기대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힐끗힐끗 우리를 보며 뒷사람에게 뭐라 속삭이는 걸 봤고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이 어색하게 눈을 피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소담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시간을 때우고 죽지 않기 위해 밥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담 씨와 함께 있으면 아침이 기다려졌고 저녁이 따뜻했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소담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을 거예요. 복도에서 혼자 울던 그날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 잔을 그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죽은 사람의 옷을 쓰다듬으며 살았을 거예요. 소담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영화였는데 소담 씨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며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소담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소담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저렇게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끝까지 함께 있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소담 씨는 눈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넘어져요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함께 가면 괜찮아요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천천히 눈길을 걸었습니다. 소담 씨가 미끄러질 뻔하자 저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녀는 웃으며 선생님이 더 조심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잡아주며 걸었고 눈 덮인 산책로는 고요했고 우리의 발자국만이 새하얀 길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이란 게 덤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삶이라는 걸요.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복도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담 씨를 만나고 함께 살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쁘고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따뜻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의지인지 동반자 의식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쓸쓸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담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뒷머리, 고무장갑을 낀 주름진 손. 하지만 그 모습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소담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선생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요. 소담 씨는 웃으며 고무장갑을 벗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한 행복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들이 언짢아 하든, 이웃이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남은 시간을 쓸쓸하지 않게 채워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반드시 슬프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노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